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1장을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1장의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34쪽부터 시작됩니다. 소제목은요, 임시정부의 씁쓸한 황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귀국하기까지 보름남짓 상하이에 머물렀다. 네, 밑에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두 차례로 나뉘어 귀국했다. 1지는 11월 23일에, 2지는 12월 1일에 각각 귀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 발상지인 상하이의 교민들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백범이 상하이 교민들을 상대로 시국 강연을 한다고 해서 나도 부모님을 따라갔다. 소년인 나는 연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연설 중간중간 어른들, 특히 청년들이 킥킥거리며 웃던 기억이 난다. 미국 대통령 라사보기가 영국 수상 구기리를 만나서 한국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국의 승인하에 고국에 돌아가 한시바삐 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아마 카이로 선언을 인용했던 것 같다. 백범이 루즈벨트와 처칠 이름의 중국식 음역을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읽는 바람에 청중이 웃었던 것이다. 라사복이란 중국 발음으로 루스휘이니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국일이란 저우치라고 읽히니 처칠, 중국 총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백범은 정식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아 언변이 어눌하고 영어는 물론 중국어도 능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은 언제나 나라의 희망과 자주적 정부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 훗날 문화국가론도 그래서 나온 것일 게다. 이날 연설도 표현이 부족하고 말솜씨가 없었지만 진지하면서 자주와 독립 정신으로 가득했다. 새 나라를 건설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데 뭉쳐야지 또다시 좌우로 갈라져서는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특별히 오늘의 감격과 각오를 그대로 지닌 채 귀국하여 새 나라를 건설할 때 모두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당시 상하이 교민들은 일제만 물러나면 나라가 곧 독립할 것이고 한국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로 되어 금세 지상낙원처럼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백범은 그때 이미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다보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국제정치도 그렇거니와 우리 민족 내부의 사상적 대립도 만만치 않았으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귀국을 앞둔 임시정부 요인들의 심경은 대단히 착잡했다. 충칭을 떠날 때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중국 주둔 미군 사령관 엘버트 웨드마이어 장군에게 대단히 모욕적인 서약을 해야 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 임시정부 요인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다. 둘째, 국내에 들어가서도 임시정부를 앞세워 정치를 하지 않는다. 셋째, 미군정에 무조건 협조한다.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은 못할 망정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을까? 국내외에 있던 우리 국민들은 임시정부를 유일하게 법통을 갖춘 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임시정부에 이런 모욕을 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26년간 임시정부를 지켜온 이들은 그동안 미국을 연합국 가운데 가장 든든한 우방으로 여겨왔지만 해방 이후 그들에 대한 첫 인상부터 그렇게 구겨졌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국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독립운동 시기에 사상적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바람에 남의 눈총을 받곤 했으니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도 우리 내부에 없지 않았다. 아버지도 사실은 독립을 위해 싸우는 혁명가들이 좌우로 갈려 충칭과延安에서 각각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에 붙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하곤 하셨다. 임시정부는 장제스 총통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지만 연안파는 중국 공산당과 깊은 연대를 맺고 있었고 그 영향 아래에서 조선의용군에 입대한 상당수 젊은이들이 팔로군에 편입되어 싸웠다. 더욱이 해방된 조국에서 남북이 38도선으로 갈리고 그 양쪽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버지는 불안하게 느끼셨다. 되돌아보면 임시정부의 과거도 시도 때도 없이 분열과 통합을 거듭한 실현의 역사였다. 그나마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중국군 군관학교에 한인방까지 설치되어 한국 젊은이들에게 훈련 기회가 주어지면서 침체했던 대일항쟁이 활기를 얻게 되었다. 백범은 이 시기에 좌우 통합운동을 추진하다가 총도 맞고 배척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한 자세와 몸을 아끼지 않은 투쟁 정신으로 분열의 고비마다 접착제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백범을 후원한 이가 바로 성제 이시영과 우천 조완구옹이었다. 두 분 모두 나의 할아버지다. 백범이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가장 중시한 정책은 화의부동이었다. 비록 정책은 좌우로 갈릴지언정 민족의 자주와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화합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 여기서 좌우란 얘기는 중간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요즘 말로 진보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가 채택한 건국 강령을 보아도 대단히 진보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충칭 시대부터 이어진 이런 연합의 경험을 귀중하게 여겼기에 해방 이후에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는 냉전 상황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현실 인식에는 어두웠다. 네, 위에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아마 2장 같은데요. 백범은 해방 직후 자신의 회고록 백범일지가 발간되자 직접 휘호해 필자의 어머니에게 증정했다. 이 왼쪽이 백범 일지가 선물 받은 일지 같습니다. 휘호와 함께. 이와는 별개로 백범은 필자의 아버지에게 환국을 기념해 자신의 사진을 증정했다. 이렇게 오른쪽에 백범 김구 선생의 독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국제적인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되어 파당이 많은데 임시정부는 그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개한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지만 당시 한국을 담당하던 미 국무부의 창구는 소련의 스파이 엘저 히스였다. 밑에 엘저 히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엘저 히스 1904년부터 1996년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1933년 루즈벨트 행정부의 국무부에서 두각을 나타내 1945년 얄타 회담의 보좌역으로 참여했고 유엔 창설 때에도 미국 대표의 일원으로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1934년부터 소련 측에 미국의 극비 문서를 전달한 스파이였고 얄타 회담에서 소련 측에 유리하게 처신했다는 사실이 동료 스파이의 폭로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스파이 활동을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소련 붕괴 후인 1995년 암호문이 공개되면서 그의 정체가 밝혀졌다. 1942년 이승만이 그를 찾아가 미국의 친소 정책을 비판하자 두 사람은 심한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승인은 거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지만 당시 한국을 담당하던 미 국무부의 창구는 소련의 스파이 엘저 히스였다. 미국 국무부에 있는 관리란 얘기입니다. 그는 사사건건 이승만의 승인 요청을
각하했다. 당시 영국도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 독립 문제로 한국의 임시정부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장제스 총통만이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적극적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발언권은 강하지 못했다. 백범은 임시정부를 우리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양보를 했다. 비록 미국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승인하지 않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만 귀국길에 동행한 임시정부 강요들 중에는 중도 좌파에 가까운 김규식 부주석, 김원봉 군무부장을 비롯해 김성숙, 장건상, 성주식 등 좌파 인사들, 그리고 아나키스트인 유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념을 넘어 대동단결하는 모습으로 귀국한 것이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귀국 직후부터 5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그들 한 명 한 명의 행동 궤적이 서로 갈리고 그 결과 각자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그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해방의 환희는 잠시였고 분열, 암살, 폭력, 납치로 점철되는 해방정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머리 위로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하는 가운데 나도 귀국선에 올랐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처음 본 조국입니다. 1946년 5월 우리 가족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가족이라는 명예를 안고 온 것이 아니라 피난민 대열에 끼어 귀국선을 탔다. 귀국선은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고 그 중에도 우리가 탄 화물칸은 뱃속 깊숙한 곳에 있었다. 임시로 층계를 만들어 무거운 짐을 승객이 지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둔 배였다.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이었다. 부모님과 가장 위의 누나, 큰형, 작은형, 나, 누이 동생까지 적은 수가 아니었다. 우리는 먼저 한쪽 구석에 깔개를 깔고 주변에 짐을 놓아 다른 가족들과 경계를 이루었다. 끼니 때가 되면 층계 밑으로 주먹밥과 일본식 된장국이 배달되었다. 우리는 줄을 서서 화물칸 중앙의 급식 장소로 밥을 타러 가곤 했다. 묵은 쌀로 지은 밥이라 주먹밥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삼키기도 어려웠다. 어린 나와 누이들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싸온 식빵으로 끼니를 해결했지만 그것도 사흘 만에 다 떨어졌다. 할 일 없이 주먹밥은 먹어야 했는데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밥 먹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귀국선 승객 중에 우리 아버지와 가족을 알아보는 신사들이 대여섯 명쯤 있었다. 이렇게 애국가족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반갑습니다. 집마다 종로구 낙원동이라고 주소가 달려있던데 거기가 서울 집입니까? 그때 어머니가 약간 어깨를 펴며 말씀하셨던 것 같다. 우리 집은 아니라 시삼촌이 먼저 귀국하셨는데 거기 주소예요. 시삼촌이면 누구신가요? 임정요인으로 이시영 선생이죠. 네, 키가 작으신 평안감사하셨다는 분이죠. 나는 독립운동을 하느라 피나는 고통을 당한 우리 가족이 이제 해방되고 외놈들 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려운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그때 귀국선 안에서 깨달았다. 해방되면 금세 발복할 것처럼 생각했던, 발복이란 얘기는 생길 발자에 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이 찾아온다,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뜻의 내용이 발복인 것 같습니다. 금세 발복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해방됐는데도 겨우 이거야? 섭섭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배가 상하이 부두를 지나 서해를 누비며 오다가 제주도 근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산이라는 것을 보았다. 상하이에 사는 동안에는 산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 귀국선 안에는 군인들도 있었다. 징병되어 일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무장 해제된 뒤 한국 국적이 확인되어 귀국하는 이들이었다. 계급장은 다 떼었지만 여전히 군복 차림의 이 젊은이들이 무대를 만들어 연극을 했다. 급조한 각본이었을 텐데도 제법 감동을 주는 연극이었다. 외놈에게 핍박받아 가족과 헤어져 살던 젊은이들이 한데 뭉쳐
외놈을 응징하고 해외로 떠난다는 줄거리였던 것 같다. 거의 열흘을 배에서 지낸 끝에 우리는 부산항에 하선했다. 처음 우리 가족을 맞은 것은 DDT 소독약 가루였다. 머리카락과 옷 속으로 총을 쏘듯 가루를 쏘아댔다. 우리 가족은 흰 가루로 범벅이 된 채 통과 절차를 밟았다. 부산역에서 어렵게 기차를 탔다. 다행히 기차 칸이 넓었고 우리 가족은 두 자리나 차지할 수 있었다. 기차가 출발해 산야를 달릴 때 참으로 반가웠다. 산도 논밭도 나에게는 모두 신기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우리 가족은 짐을 챙겨 짐꾼에게 맡기고 그를 따라 남대문 쪽으로 향했다.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처음 보는 남대문은 웅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독해 보였다. 남대문은 모든 풍상을 겪었을 테니 우리 가족이 왜 이 길을 지나가는지도 알고 있겠지. 어린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대문 근처의 여관을 찾아 죄송합니다. 남대문 근처의 여관을 찾아 여장을 풀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길의 옛 도쿄호텔 근처가 아니었나 싶다. 아버지가 1910년 할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상동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 일대 지리에 비교적 익숙하셨던 것 같다. 15살 나이에 망명해 50살의 장년이 되어 처음으로 귀국하고 보니 한밤중에 가족을 이끌고 찾아갈 곳도 달리 마땅치 않으셨을 것이다. 날이 밝았다. 그때 서울의 아침을 처음으로 보았다. 상하이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여관에서 나가 길거리를 봤는데 사람들이 입은 옷에서부터 가난의 기운이 완연했다. 내가 살던 곳은 상하이의 하층민 주거지였는데 당시 서울 사람들의 옷차림새는 그곳 사람들만도 못해 보였다. 형과 누나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기대했던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오줌 싸개의 첫사랑입니다. 나는 귀국할 때까지 한글을 미처 깨치지 못해 부득이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외가의 누님 덕분에 창신국민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처음 1년간 아주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중국 티도 벗지 못했다. 어머니도 학부형으로 학교에 올 때 중국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실 정도였다. 한복 한 벌 변변하게 해 입을 여유가 없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 학우들은 나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모두 나를 짱꼴라라고 놀리곤 했다. 상하이에서 자랄 때는 왕기누라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더니 귀국해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다. 저지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학년이 되면서 나는 학급에서 성적으로 수석 자리에 올라섰다. 짱꼴라 소리를 이기는 길은 열심히 공부해 다른 학생들이 따라올 수 없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때 나의 생각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지금의 아내 윤장순을 처음 만났다. 당시는 남학생 학급과 여학생 학급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다. 나는 2반이었고 장수는 6반이었는데 우리는 둘 다 반장이었다. 우리 담임이던 김창환 선생과 장순의 담임이던 신미선 선생은 마치 어누이처럼 가깝게 지내셨다. 두 분의 그런 가까움이 자연스럽게 나와 장순도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녀를 몰래 가슴에 담아두게 되었고 그녀가 보고 싶어서 그녀가 놀고 있는 장소 근처를 늘 어슬렁거렸다. 공연히 다른 학생들을 동원해 여학생이 노는 틈에 끼어 회방을 놓고는 그런 사이에 당황한 그녀를 훔쳐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1947년 창신국민학교 4학년 시절 개구쟁이 친구들과 함께한 필자, 오른쪽에서 세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 부분에 있네요. 당시 필자는 학급의 반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실은 나는 어려서부터 오줌 싸개였다. 말하자면 야뇨증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밤에 잘 때에는 요 위에 특별한 요를 하나 더 깔고 잤다. 그때는 방수용 비닐이 있던 시절도 아니다.
오줌을 싸는 날이면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꾸중을 들어가며 그 특별한 요를 내다 걸어 말려야 했다. 그런 증세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장순을 생각하고 지켜보는 사이에 나의 야뇨 증세가 뚝 끊겼다. 나의 조숙함이 내 분비를 촉진했던 것일까? 네, 위에 사진이 또 있습니다. 창신국민학교 4학년 때 학예회 연극을 마치고는 찍은 기념사진. 뒷줄 남학생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필자이고 두 번째 줄 여학생 중 오른쪽의 네 번째가 장순이다 라고 네, 사모님과의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네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계기는 4학년 학예회 연극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각각 학급 대표로 연극에 출연했는데 나는 소나무 역이었고 장순은 장미 역이었다. 나에 대한 장순의 관심도 남다른 것이었나? 장순이 나중에 쓴 사랑의 수기 일부를 소개한다. 강당은 학부형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무대 위에는 장밋빛 의상에 커다란 장미꽃을 머리에 달고 춤을 추는 소녀와 씩씩하게 대사를 외우는 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아주 엄숙하게 또 열심히 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극을 마치고 박수 속에 퇴장하면서 그들은 흐뭇하게 미소를 주고받았다. 내가 마음속으로 장순과 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은 그의 겨울방학의 잡지 소년에 뽑혀 실린 그녀의 글 새 나라의 어린이를 읽었을 때다. 장순은 그때도 글쓰기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녀의 글 제목 밑에 있던 윤장순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당장 그녀가 보고 싶다는 감정이 가슴을 요동치게 했다. 장순과 나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갑자기 성숙했던 것 같다. 이런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외가 누나의 아들 즉 조카이면서 지기지우였던 권원중에게 나의 그런 감정을 고백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와 함께 장순의 집까지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그냥 보고 싶어서였다. 이른바 스토킹을 한 것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친구들은 내가 장순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장순과 나는 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선망하는 경기라는 이름의 중학교에 동시 합격했다. 나는 경기중학교, 그녀는 경기여자중학교였다. 아마 이것도 인연이었나 보다.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학업이 중단되고 우리는 한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다. 9.28 수복 후 전차에서 그녀와 잠시 스쳤지만 대화할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다시 일사후퇴로 피난을 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제주, 목포 등지를 전전하다가 대구에 정착했다. 어느 날 나는 길에서 초등학교 동창 성나규를 만났다. 너 장순이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 만나봐야지. 그는 내가 장순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1950년 봄 장순의 창신국민학교 졸업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다시 예전 같은 전율을 느꼈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대구에 있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주소는 알 길이 없고 무조건 예쁜 편지지를 사서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쓰고 무조건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2학년 윤장순 앞으로 보냈다. 그런 뒤 나는 그때까지 다니던 대건중학교에서 피난중학교로 옮기고자 학교를 찾아갔다. 그런데 한 젊은 교사가 내 이름을 보더니 다짜고짜 너 며칠 전에 학교로 편지 보냈지? 라고 물으며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우편검열에 걸렸던 것이다. 이런 남의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보고 전해주지도 않다니 사생활 침해 아닌가. 그때는 그런 항변은커녕 겁부터 났다. 이놈 썩 꺼져. 나는 여러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담하게 창피만 당하고 퇴짜를 맞았다. 그런데 대건중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미 내가 피난중학교로 간다고 퇴학 절차를 밟은 뒤였기 때문이다. 나는 학적도 없이 중간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졌던지 하교 시간에 피난중학교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장순을 발견하고 들키지 않게 먼 발짓 떨어져 그의 집까지 따라갔다. 계산동에 있는 어느 집이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다. 집에서는 학교 가는 것처럼 도시락까지 싸들고 나왔지만 막상 학교에는 못 가고 대구 앞산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갔다. 지금 떠올려 보면 그곳 일대는 미군을 상대로 한 창녀촌이었던 것 같다. 그중 한 포주의 아들이 서울에서 온 나의 친구였다. 그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지 매일 나와 어울렸다. 어느 날 이러다 학교에 영영 못 가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등에 찬바람이 불고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권원중의 어머니 즉 나의 사촌 누님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일생을 두고 이 누님 내외를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부모님 모르게 피난중학교를 찾아가 교섭을 해주었다. 마침 피난중학교의 손정순 교장선생님이 그 누님의 숙명여고등학교 선배여서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동안의 집에서 알고 있던 대로 피난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대구 피난중학교 시절 장순과 연애한다고 선생님들에게 야단도 여러 번 맞았지만 우리는 결코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랑의 작품을 나누어 읽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뒤마의 춘희, 샬롯 브론테의 제인 웨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등등. 그만큼 우리는 순수했다. 나는 그때부터 한 번도 장순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조숙하다고 했지만 인생의 반려를 만나는 것은 운명적인 일이었다. 장수는 나중에 나의 아내가 되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은 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가능하면 장 단위로 끊어서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2장, 다음 장에는 청소년 시절이 이어집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